이번 시간은 페이지 53페이지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부재의 일정한 하중을 존치시키며 하중의 증가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11번에 1번에 보시면 자, 이 블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이죠.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 콘크리트나 모르터나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자, 묵은 것이 층간 깔아앉으면서 물이나 이런 이물질, 불순물질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 했죠. 블리딩. 자, 그리고 그때 블리딩 수가 증발되면서 백색의 이물질이, 하얀 이물질이 표면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레이턴스고요. 백색 이물질은 레이턴스입니다. 레이턴스로 인해서 콘크리트 이어치기 시에 자, 이 접착력, 부착 강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리퍼 현상, 소성 변형 장기 처짐의 이 현상이죠.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 크리퍼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축, 콘크리트는 보통 열에서 팽창했다가 나중에 수축하게 되죠. 수축계. 그래서 수축으로 인해서 나중에 균열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시공연도는 콘크리트의 자 보통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물건 정도를 바로 시공연도 워커빌리티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퍼는 일반적으로 그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재량이 적은 콘크리트의 제하 시기, 하중을 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 때, 그러면 쉽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 이 강도가, 압축 강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해버리면 우리가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그리고 대기 습도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보양이 나쁠수록, 보양을 잘해줄수록 크리퍼는 줄어듭니다. 보양이 나쁠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부재 수치가, 단면 지수가 작을수록 이 크리퍼는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크리퍼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방작에서 압축 철근을 우리가 때려 넣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크리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방식으로 혹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철근의 탄성 계수는 이 크리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퍼는 장기 처짐, 소성 변형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크리퍼의 탄성 계수는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온도 변화와 관계죠.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퍼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습도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수록 크리퍼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많을수록 크리퍼는 증가되죠.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하중 지속 시간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중을 잠시 가했다 잠시 제거해 버리면 관계없죠. 하중을 지속적으로 작용해야지 크리퍼 장기 처짐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사를 했다가 배가 꼭 티났다 쏙 들어가는 것은 원상 회복이 가능하죠. 그것은 왜? 하중 지속 시간이 일정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중 지속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양생 방법 이런 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적을 덮으시고 수분 양생해 주는 것이 보통 크리퍼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철근을 넣어줬느냐 안 넣어주냐. 그래서 압축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크리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염해라는 것은
보통 콘크리트 비빔 시 염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 지방 같은 경우 바람에 이 염분이 포함되가 옵니다. 공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재료상 침투돼서 생기는 경향도 있고 외부에서 침입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바닷물에 사용했을 때 염분을 제거를 충분히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염분을 제거를 못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안가 건물은 바람 공기 중에 이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침투로 생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해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시키면서 철근을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염해입니다. 그래서 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물은 적게 사용해야 됩니다. 물 시멘트 비는 작게 사용하지 건조 수축한 균열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피복 두께를 외부에서 침투해서 생기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이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복 두께가 얇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나 염해는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것이 최대한 지연 방지 대책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 처리한 강제가 녹이 안 쓸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청 처리한 강제를 사용한다든지 콘크리트 표면에 도장을 해서 염분의 침투를 최대한 방지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에 방청제를 혼합해서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아염도금 철근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해서 출제를 했는데 이것이 시방서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거죠. 콘크리트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약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종합 문제고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종합 문제로 다뤘고요. 콘크리트 공사가 아직 이렇게 시방사하고 일반 이론을 종합한 유형은 아직은 출제가 안 됐었고요. 과거에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재료의 취급 이렇게 하면서 재료적인 측면만 시방서를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 1번은 골재의 저장 설비에서 적당한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며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포대 시멘트를 쌓아 단기간 저장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단기간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보통 13포대죠. 13포대 이하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장기 저장과 단기 저장은 3개월을 구분 잡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저장하면 장기 저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하열이 적고 화학 저항성이 크며 장기 강도 정진시키는 시멘트죠. 그래서 보통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시멘트의 조성 성분에 규산 3석회나 알루미늄 3석회 양을 줄여서 경화를 느리게 한 시멘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수하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럼으로써 건조 수축이 줄어들고 균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강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근데 장기 강도는 우수한 것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스 콘크리트에 많이 사용한다겠죠. 메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에 우리가 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땡 공사나 터널 같은데 이런 대규모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근데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서 중성화는 조금 빠릅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중성화는 조금 빠릅니다. 그래도 하도 큰 단면이 큰 콘크리트 쓰다 보니까 피복 두께도 두껍게 설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콘크리트는 대기온도
20도씨에서 재령 28일 양생을 했을 때 설계 강도를 확보하죠. 그래서 그걸 재령 28일 기준을 잡고 있죠. 재령 28일 이 압축 강도 이것을 설계 기준 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재령 28일 압축 강도 이것을 설계 기준 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콘크리트 타설지 진동 다짐은 많이 할수록 강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시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 시간이 되는가 하면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시멘트 페이스트가 콘크리트 표면에 약간 솟아오를 정도입니다. 콘크리트 자의 표면에 약간 솟아오를 정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적정 시간이 됩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도로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해주면 좋아지고요. 물 시멘트비가 낮을수록 강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시멘트비하고 관계된 적인 측면을 다뤘을 때 물 시멘트비, 워러빗이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물 시멘트비는 반비례 관계에 놓는 것이 자, 강도적인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은 떨어진다겠죠. 강도는 떨어지고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얘들은 반비례 관계에 성립한다겠습니다. 그런데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그래서 이 워커빌리티는 좋아지죠. 그래서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슬럼퍼치,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슬럼퍼치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재료 분리도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 그럼으로써 잉여 수분이 많기 때문에 건조 수축도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균열도 증가가 됩니다. 균열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중성화도 빨라집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건 얘들입니다. 그러므로서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블리딩도 증가되겠죠. 블리딩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블리딩이 증가되니까 레이턴스도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얘도 증가되는 형태로 갑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콘크리트 시공연도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옳은 것을. 자, 이 부분은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15번은 이 부분은 앞으로 종합 문제 지문 정도 쓸 걸 대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얘는 콘크리트의 시공연도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 보통 시공연도는 콘크리트의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물건 정도를 워커빌리티라고 칭했죠. 그래서 1번에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증가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재료의 입자 크기가 이 작은 재료, 큰 재료야 작은 재료에 따라 되죠.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에
자, 이 사용량을 증가하게 되면 이걸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재료의 입자가 크기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증가하게 되면 자, 이 시공연도 워크빌리티의 개념,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시공연도 워크빌리티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건조 수축도 증가돼요. 건조 수축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건조 수축도 증가되니까 따라서 균열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재료 입자 크기가, 그러면 시멘트는 입자가 작은 거죠. 그래서 분말도가 좋다는 건 시멘트에 더 곱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 연도는 좋아지지만 건조 수축도 증가돼요. 건조 수축 잉여수분 증발로 생기는 게 건조 수축. 그걸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 증가할수록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자,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바로 골재의 사용량이 준다는 겁니다. 물의 사용량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빙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량이다. 그럼 시멘트가 늘어나면 골재, 모래와 자갈의 양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자가 큰 재료를 사용하면 시공연도는 나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식사하실 때 입자가 가는 걸 드셔야지 잘 들어가죠. 그래서 아플수록 죽 드시잖아요. 큰 거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입자가 크게 되면 시공연도는 워크빌리티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은 시공 거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되죠.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의 이 배합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바로 해놨잖아요. 단위 시멘트량. 이 시멘트량이 많아지면요, 얘들이 주는 것이고, 시멘트 양이 줄면 모래와 자갈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배합비가 예를 들어서 1대 2대 4의 배합비하고 1대 3대 6의 배합비다. 그러면 1대 2대 4가 1이 항상 시멘트예요.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이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서 얘가 시멘트 양이 많은 거고 이게 시멘트 양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320kg 더 가지면 얘는 220kg 더거든요. 그래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면 시공연도 좋아지죠. 물의 양,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밀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잖아요. 물이 많아지면 입자가 작잖아요, 물은. 그렇게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물의 상량이 많아야지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재 잎의 구형 둥글수록 둥근 형일수록 시공연도는 좋아지죠.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둥근 유형은 강자갈이잖아요. 강자갈 개념하고 깬자갈. 암석을 파쇄해서 만드는 깬자갈 보통 쇠석이라고 칭하죠. 각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시공연도는 당연히 강자갈 구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약을 먹을 때 둥근 알약이 많지 각이 진 알약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자갈과 깬자갈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증발로 인해서 슬럼프가 감소되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슬럼프가 감소돼요. 빨리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공연도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도 습도는 반대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꺼내 주시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 탓으로 생기는 블리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16번 문제의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이죠. 자, 블리딩의 원인은 사실상 이겁니다. 자, 가장 크된 원인은 과다한 물의 사용입니다. 지나치게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거죠. 예, 물 시멘트비를
너무 많이 사용했더니 크다는 거예요. 결국 단위 수량을 많이 사용해서 생겼다는 거죠.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슬럼프 값이 지나치게 크다는 거죠. 슬럼프치가 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너무 많이 함유된 부적합한 골재 사용 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함유된, 특히 점토 덩어리 같은 이런 것을 많이 함유한 골재를 사용했을 때 블리딩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탓으로 물과 미세한 물질, 이런 불순 이물질이 상승하고요. 묵은 골재나 시멘트는 치마하게 깔아앉는 것이 바로 블리딩 현상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의 증발소 건조 수축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리딩 현상에서 생기는 건조 수축 균열은 재료 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표면에는 시멘트의 분말도가 아주 좋은 입자가 고운 시멘트만 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균열이 어떻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거의 바둑판 형태로 가요. 이렇게 바닥에 보면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균열이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블리딩 현상에서 생기는 건조 수축균입니다. 그러면 일반 건조 수축 개념과 블리딩에서 건조 수축 개념은 균열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양방향 바둑판 모양으로 가는 것은 블리딩 현상에서 생기는 건조 수축균이다. 이것은 재료 분리로 인해서 표면에 분말도가 좋은 시멘트만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째지는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수투기성이 증가됩니다. 재료 분리 생겼죠. 건조 수축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투수나 투기성, 공기나 물이 잘 투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성화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철근과 부착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중성화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의 내구성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재 중에 유해물질이 적어야 돼요. 유해물질이, 이 부적합한 골재, 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겁니다. 유해물질이 함유가 많이 될수록 이 블리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토 덩어리 같은, 점토는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슬럼프 값이 클수록 블리딩이 감소한다 되죠. 슬럼프 값이 크면 블리딩의 원인이 됩니다.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블리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건조 수축이라는 것은 건조 수축은 잉여 가단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콘크리트에 넣어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잉여 수분, 그래서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죠. 건조 수축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이 건조 수축이 생기면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 균열은 블리딩에서 생기는 균열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열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데 장변 방향의 직각으로 이렇게 째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조 수축 균열이고, 블리딩에서 생기는 건조 수축 균열하고 양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제가 재료의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려주면 증가하면 시공 연도도 좋아지고 건조 수축도 증가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균열도 많이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1번에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2번에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맛이 이럴 때 빨래가 건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건조 수축은 줄어들지만 습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온도가 높고 건조한 날 빨리 건조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 낮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 그래서 습도하고 건조 수축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3번에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단위 시멘트량하고 건조 수축은 비례 관계입니다.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 수축 증가되고 시멘트량이 줄어들면 건조 수축 줄어듭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단위 시멘트량. 재료 입자가 작은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건조 수축하고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합니다. 그럼 골재 함량이 적다는 것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잖아요. 그럼 모래하고 자갈이 골재고 그럼 골재하고 시멘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골재가 줄면 시멘트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 수축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재 단면 치수가 적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재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가 있고요. 콘크리트. 그리고 모르타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있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비합해서 물로 반죽한 거고 시멘트, 모래하고 비합해서 물로 반죽한 거. 이건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거죠. 그래서 이 건조 수축은 이렇게 갈수록 커지죠. 재료가 작은 재료를 쓸수록 그래서 이리 갈수록 건조 수축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르타르하고 시멘트 페이스 중에 시멘트 페이스 더 크고 콘크리트하고 모르타르하고 비교했을 때 모르타르가 건조 수축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있어서 균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균열을 줄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균열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은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재료 입자가 작은 것들은 최대한 줄여주고 굵은 것들은 조금 많이 써주는 것이 균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화가 빠른 시멘트를 쓰면 수화열이 많이 생겨요. 수화열이 많이 생기니까 건조 수축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수분 증가되죠. 그러니까 수화열을 적게 경화가 느린 시멘트를 사용하면 건조 수축 균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경화가 빠른 시멘트를 쓰면 균열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럼 1번에 조강 시멘트. 자, 우리가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경화가 느리죠. 반응이 느린 시멘트로 이런 것들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경화가 느리기 때문에 수화열이 적게 발생해서 균열을 방지할 수 있죠. 조강은 반응이 빠른 시멘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균열 증가되겠죠. 그래서 1번은 조강 시멘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한다. 자, 고성능 감수제는 이겁니다. 물은 적게 사용하면서 줄여주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혼화제죠. 자, 그래서 약품으로 투입하는 건데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 고성능 감수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시멘트비는 최대한 작게 해야지 균열을 방지하죠.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균열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슬럼프 값은 최대한 적게 한다. 그리고 연속 입도 분포 실증률이 큰 골재. 그러면 연속 입도 분포에서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한 것을 골고루 있는 것을 사용해 줘야지. 자, 이 실증률이 커야지 콘크리트가 밀실해집니다. 밀실해짐으로써 압축 강도도 크지만 균열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보강법들이 있겠죠. 철근 보강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철근 보강법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기둥에서는 이 전당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띠철근이나 뭐 나선 철근 이런 것을 사용해 주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용접 철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용접 철망을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의 경우는 보통 늑근, 갈비대근, 이 늑근이 대표적이죠. 스트로보로서 전당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주고 있죠. 뭐 대표적인 철근을 간략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이 콘크리트 내부하고 외부 온도 차가 크면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부하고 외부 온도 차를 적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균열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내부 온도를 최대한 적게 유지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 그러면 콘크리트의 사용 시간 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하고 온도가 높을 때하고 사용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25도씨 미만일 때는 120분을 기준을 잡고 있고, 120분 이내고 25도씨 이상일 때는 90분이 됩니다. 90분. 그래서 저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타설 중에 콘크리트 이어붙기 시간 한도적인 측면이 25도씨 이상 미만일 때는 150분이었고 25도씨 이상일 때는 120분이었어요. 그거 콜드 조인트 두는 거하고, 자, 이 콘크리트 비빔하고 나서 얼마 이내 사용 시간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에는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타설 종료 시간 한도는 120분과 90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운반 및 타설 시 콘크리트 가수, 물을 더 첨가하는 행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압송에 앞서 부배합 모르타를 압송해서, 자, 부배합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압송해서 배관 내 윤활성을 부여해서 콘크리트 품질 변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콘크리트 타설 이연면은 레이튼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해서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레이튼스는 사실 이물질이었죠. 이 레이튼스로 인해서 부착력이, 레이튼스가 있으면 이것이 레이튼스가 부착력, 접착력 저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레이튼스는 꼭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해주고, 치약 콘크리트 제거하고 나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타설 이연부는 콘크리트는 살수 등을 위해서 수분시켜 주시고, 타설 이연면은 묽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그래서 이제 물은 보통 콘크리트 이제 타설 때 물을 축여줍니다. 그래야지 수분 흡수를 방지하겠죠. 그래서 미리 물을 축여주는데 물이 표면에 남아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압 공기로 물은 불어서 제거를 해주고 공사에 임해 주시라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20번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내부 진동기. 자, 내부 진동기는 자 우리가 봉형 진동기라고도 하죠.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고 해서 내부 진동기 또는 봉형 진동기라고도 하고요. 막대형 꽂이식 막대형 진동기 이렇게도 칭합니다. 꽂이식 막대형 진동기 이렇게도 칭합니다. 보통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내부 진동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진동 다지기를 할 때 내부 진동기를 하층 콘크리트 속에 0.1m 정도 찔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내부 진동 연직은 바로 수직이죠. 연직 개념이 수직입니다. 수직. 지구 중심 방향이 연직이잖아요.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찔러 놓고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삽입 간격은 0.5m 이하로 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 간격은 0.5m 이하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강 벽돌 쌓기에서 이 내부 진동기, 봉형 진동기를 사용할 때는 그때는 400mm 0.4m 이하가 돼요. 보강 벽돌에서 공동부에 모르토나 콘크리트 채워주겠죠. 그때 사춤해 줄 때 그때 진동 주는 것은 0.4m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0.5m가 됩니다. 0.5m. 자, 그리고 3번에 한 개소당 진동시간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 솟아오를 정도 해주면 이것이 적정 진동 다짐 시간입니다. 장시간 진동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 천천히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수직으로 찔렀다 꼽았다가 수직으로 빼주는 거 경사지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 행방향 이동식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은 수직 타설이에요. 콘크리트 타설은 수직 타설이 기본입니다. 수직 타설 기억해 두시고 수직 타설입니다. 수직부의 느낌입니다. 절대 행방향으로 이동은 금합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 사실 철근 외에 철근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기 스페이스나 또는 우리가 소방이나 일반 전기 센서 홈 네트워크 모든 설비들 이런 것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방향 이동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제2치를 유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관을 매달기 위해서 인석트를 삽입도 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철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행방으로 이동하면 그걸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부집에 가해진 체값도 커집니다. 행방으로 이동시키면. 그래서 수직 타설을 해야 된다. 행방향 이동은 금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동기는 사실 왜 사용하는가? 목적은 이거죠.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해야 돼요.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해야지 콘크리트 압축 강도도 커지지만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도 좋아지죠. 그래서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에서 이 진동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기 힘든 벽과 같은 아주 부재가 너무 얇아서 봉형 진동기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급부집 진동기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시공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콘크리트, 특수 콘크리트 파트의 세부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